어니스트 해밍웨이 장편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 제2부 18. 그의 여름은 참으로 즐거웠다. 외출할 수 있을 정도로 내 건강이 회복되자 우리는 마차를 타고 공원에 갔다. 그때 타고 갔던 마차도 기억난다. 말은 천천히 달렸고 바로 앞쪽에는 반들반들 닦은 실크해트를 쓴 마부의 등이 높게 보였고 캐서린 바클리가 내 곁에 앉아 있었다. 서로의 손등이 살짝 닿기만 해도 우리는 흥분을 느꼈다. 내가 목발을 짚고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면서는 비피 또는 그라니탈리아 같은 레스토랑을 찾아가 바깥 베란다에 자리를 잡았다. 웨이터들이 드나들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갓등을 씌운 촛대가 식탁보를 장식했다. 그라니탈리아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결론을 내린 뒤부터는 수석 웨이터인 조지가 우리의 고정석을 잡아주었다. 그는 뛰어난 웨이터였다. 우리는 주문을 그에게 맡기고는 식사가 나올 때까지 오가는 사람들과 저물녘의 갤러리아를 구경하고 서로를 마주보았다. 우리는 주로 얼음에 재운 쌉쌀한 카프리 화이트 와인을 마셨지만 그 밖에 프레사, 바르베라 등의 와인이나 기타 달콤한 화이트 와인을 마시기도 했다. 전쟁 중이라 와인 전문 웨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조지는 프레사 같은 와인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면 부끄러운 미소를 짓곤 했다. 딸기 맛이 나는 와인을 만드는 나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하들 어때요? 캐서린은 말했다. 그럴듯한데요? 원하신다면 시음해 보시죠. 하지만 중이님을 위해 마르고 와인 작은 병을 가져오겠습니다. 조지, 나도 한번 마셔보겠네. 중이님,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딸기 냄새조차 안 나요? 날 수도 있죠. 캐서린은 말했다. 실제로 그런 맛이 난다면 좋을 텐데. 가져오겠습니다. 조지는 대답했다. 부인께서 실컷 맛보고 확인하시면 제가 병을 도로 가져가죠. 별로 대단한 와인은 아니었다. 그의 얘기대로 딸기 향조차 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카프리 와인으로 돌아갔다. 어느 날 저녁 내게 돈이 부족하자 조지가 100리라를 빌려주었다. 별일 아닙니다, 중이님. 그는 말했다. 전 다 이해합니다. 남자가 돈을 쓰다 보면 모자랄 때도 있죠. 중이님이나 부인께서 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빌려드리죠. 저녁 식사가 끝나면 우리는 갤러리아를 산책했다. 또 다른 식당들과 철문 닫힌 상점들을 지나 걸어다니다가 작은 가게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에서는 샌드위치를 팔았다. 주로 햄과 상추를 곁들인 샌드위치. 손가락만큼 작고 매끈매끈한 갈색 롤빵으로 만든 안초비 샌드위치 등이었다. 병원으로 가져가서 밤중에 출출할 때 먹을 것들이었다. 그런 다음 대성당 앞 갤러리아 바깥쪽에서 지붕 없는 마차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수희가 병원 현관으로 마중을 나와 목발 짚은 나를 도와주었다. 나는 마부에게 삭슬 치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캐서린은 간호사들이 지내는 층에서 내렸고 나는 더 올라가 목발을 짚고 복도를 지나 내 방으로 갔다. 때로는 옷을 벗자마자 잠자리에 들기도 했고 때로는 발코니로 나가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놓은 채 지붕 위로 날아다니는 제비들을 지켜보면서 캐서린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올라오면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듯 정말 반가웠다. 상황에 따라 나는 목발을 짚고서 대야를 나르는 그녀와 함께 복도를 걷거나 병실 밖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함께 병실로 들어가기도 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병실로 들어가거나 밖에서 기다리거나 했다. 그녀가 할 일을 모두 마치면 우리는 내 방 발코니에 나가 앉았다. 내가 잠자리에 들고 모두가 잠들면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내 침대로 왔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풀어주는 것이 좋았다. 그러면 그녀는 갑자기 허리를 굽혀 내게 키스할 때 말고는 꼼짝도 않고 침대에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내가 핀 하나를 뽑아 시트 위에 두면 그녀의 머리칼이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그 사이 그녀는 내내 꼼짝 않고 내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나머지 2개의 핀을 마저 뽑으면 그녀의 머리는 온통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면 우리 두 사람은 천막이나 폭포 뒤로 들어간 것처럼 머리카락의 장막에 갇혔다. 그녀의 머릿결은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아름다웠다. 나는 종종 침대에 드러누운 채 열린 문으로 새어드는 빛 속에서 그녀가 머리를 틀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동트기 직전 때때로 눈부시게 빛나는 호수의 수면처럼 그녀의 머리카락은 밤중에도 환상적으로 빛났다. 그녀의 얼굴과 몸매는 정말 아름다웠고 부드러운 피부의 감촉도 정말 좋았다. 함께 침대에 나란히 드러누워 나는 그녀의 볼과 이마와 눈가와 턱과 목을 손가락 끝으로 어루만지며 말했다. 피아노 건반처럼 매끄럽군. 그녀는 나의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포처럼 뻣뻣해서 건반에는 좀 안 어울리는군요. 거칠어? 아니, 그저 놀려본 거예요. 밤 시간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서로 몸이 닿기만 해도 우리는 행복했다. 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 이외에도 우리는 갖가지 자질구레한 방법으로 사랑을 확인했다. 서로 다른 방에 있을 때면 각자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도록 애써보기도 했다. 이 방법은 종종 성공하곤 했는데 어쩌면 두 사람의 생각이 늘 같았기 때문이리라. 그녀가 미국 병원에 온 첫날을 우리는 결혼한 날이라고 생각했다. 날짜를 셀 때면 그날을 기준으로 몇 달이 지났는지를 헤아렸다. 나는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었지만 캐서린이 거부했다. 만약 우리가 결혼식을 올린다면 당국은 병원에서 그녀를 내보낼 것이고 또 혼인신고 절차를 밟기만 해도 감시를 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려 들 거라는 것이다. 결혼을 하려면 이탈리아 법률에 따라야 했는데 그 절차가 너무나 복잡했다. 우리 사이에 아기가 생길 수도 있어서 나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으나 캐서린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서로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이였고 그런 복잡한 일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나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내심 즐기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면서 캐서린은 말했다. 하지만 달링, 정식으로 결혼하면 나는 쫓겨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 그들은 쫓아낼 거예요.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면 우린 종전 때까지 헤어져야만 해요. 휴가를 낼게. 휴가 정도로는 스코틀랜드까지 왔다가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없어요. 게다가 난 당신과 헤어지는 게 싫어요. 도대체 지금 결혼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실제로 결혼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난 결혼식 따위는 관심 없어요. 당신을 위해 그러는 거야?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내가 곧 당신이에요. 나를 당신과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마요. 여자는 늘 결혼식을 원한다고 하던데. 그건 맞아요, 달링. 하지만 난 이미 당신과 결혼했어요. 지금 좋은 아내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지. 달링, 나도 결혼을 기다리던 때가 딱 한 번 있긴 했어요. 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그러나 지금은 당신 말고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요. 예전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했다고 해서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신경 쓰여. 당신이 모든 것을 차지했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을 질투해선 안 되죠. 질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심술꾸러기. 난 당신이 온갖 여자를 상대했다는 걸 알지만 전혀 상관하지 않잖아요. 우리끼리 은밀히 결혼식을 올릴 방법은 없을까? 내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당신이 임신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교회나 국가가 인정한 절차 외에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은밀히 결혼한 셈이에요. 당신도 알겠지만 내게 무슨 종교가 있다면 이건 중대한 문제겠죠. 하지만 난 종교가 없거든요. 성 안토니 목걸이를 내게 주었잖아. 그건 행운을 빌기 위해서죠. 누군가에게서 선물로 받은 거였어요. 그럼 아무것도 걱정되지 않는단 말이야? 당신과 헤어지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당신이 내 종교예요. 내가 가진 전부예요. 알았어. 하지만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결혼할게. 달링, 나를 반드시 법적인 아내로 삼아야 할 것처럼 얘기하지 마요. 난 호적에 오른 거나 다름없는 정식 부인이니까. 당신이 이런 관계를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뭐 하나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갈 수도 있잖아. 절대로 없어요, 달링.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우린 온갖 무서운 일들을 겪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 안 해. 하지만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걸? 그리고 당신은 예전에 다른 남자를 사랑한 적이 있잖아. 그런데 그 남자가 어떻게 됐죠? 죽었지. 그래요. 만약 그 남자가 안 죽었다면 나는 당신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달링, 난 오로지 한 남자밖에 모르는 여자예요. 난 결점이 많은 여자지만 정절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요. 너무 정숙해서 당신이 지겨워할지도 몰라요. 난 곧 전선으로 돌아가야 해. 출발할 때까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달링. 난 행복하고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난 오랫동안 행복을 잊고 살았고 당신과 만났을 때는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아니, 실제로 미쳤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행복하고 서로 사랑해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누려요. 당신은 행복하지 않아요? 당신이 싫어하는 짓을 내가 저질렀나요? 당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내가 소홀했나요? 당신을 위해 머리를 풀까요? 지금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응, 어서 침대로 와. 알았어요. 먼저 환자들을 둘러보고 금방 올게요. 19. 여름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 시절에 대해서는 기억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 단지 그 여름이 아주 무더웠고 신문에 승리의 소식이 자주 실렸다는 것뿐. 나는 많이 건강해졌다. 다리의 상처도 회복이 빨라서 처음 목발을 짚은 지 얼마 안 되어 목발은 버리고 지팡이만 들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오스페달레 마조레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물리치료나 거울 달린 상자에서 자외선을 쪼거나 마사지와 목욕을 하는 등이었다. 오후에 갔다가 치료가 끝나면 카페에 들러 술을 마시면서 신문을 읽었다. 나는 시내를 방황하는 일 없이 카페에서 곧장 병원으로 돌아왔다. 온통 캐서린을 만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나머지 시간은 그저 흘려보냈다. 대개 오전에는 잠을 자고 오후에는 종종 경마장에 갔다가 늦게야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 때때로 앵글로 아메리칸 클럽에 들러 유리창 앞의 푹신한 가죽 쿠션 의자에 몸을 파묻고 잡지를 읽었다. 내가 목발을 짚지 않고 걷게 되면서 병원에서는 우리 둘이 함께 외출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다. 여성 보호자도 없이 간호사 혼자 도움이 필요 없는 환자와 함께 나다닌다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후에는 둘이 함께 지낼 기회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퍼거슨이 동행하면 가끔 외출하여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캐서린이 많은 일을 맡아 부담을 덜어주었기 때문에 미스 반 캠퍼는 우리 사이를 묵인해 주었다. 그녀는 캐서린이 아주 좋은 가문 출신이라고 생각하여 편파적일 정도로 그녀를 두둔했다. 좋은 집안 출신인 미스 반 캠퍼는 가문을 몹시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병원이 무척 바쁘게 돌아가서 그녀는 늘 일에 몰두해야 했다. 그해 여름은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밀라노에 아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후 치료가 끝나면 늘 나는 미국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전선에서 이탈리아군이 카르소까지 전진하고 플라바를 지나 쿠크를 점령했으며 지금은 바인시차 고원 점령을 앞두고 있었다. 반면 서부 전선은 그리 유리한 것 같지 않았다. 전쟁은 장기전에 돌입하는 듯했다. 미국도 참전은 했지만 내 생각에 많은 부대를 파견하여 실전에 투입하려면 1년은 걸릴 것이었다. 내년에는 전세가 악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이탈리아는 엄청나게 많은 인명을 소모하고 있었다. 이 나라가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바인시차 지방이나 산 가브리엘레 산을 전부 점령한다 해도 오스트리아까지는 여전히 많은 산들이 가로놓여 있었다. 나도 그런 산들을 전선에서 숱하게 봤다. 엄청나게 높은 산들이 그 너머에 있었다. 카르소의 부대들이 전진하고 있었지만 바닷가의 낮은 지대에는 늪과 소택지가 많았다. 나폴레옹이라면 평원에서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했으리라. 그는 결코 산간지대에서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적군이 평지로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베로나 부근에서 전멸시켰을 것이다. 서부전선에서는 여전히 어느 쪽도 상대방을 몰아붙이지 못했다. 어쩌면 전쟁은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 대신 영원히 계속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또 다른 100년 전쟁의 조짐일 수도 있다. 나는 신문을 걸어놓고 클럽을 나왔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서 비아만 촌이를 따라 올라갔다. 그란 호텔에 이르렀을 때 마차에서 내리는 늙은 마이어스와 그의 아내를 만났다. 그들 부부는 경마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가슴이 큰 마이어스 부인은 검은색 세틴 옷을 잘 차려입고 있었다. 남편은 키가 작고 나이든 사내였는데 흰 콧수염을 길렀고 평발에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그녀는 나와 악수했다. 잘 있었나? 마이어스가 말했다. 부인, 경마는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정말 멋졌죠. 3번이나 이겼으니까. 선생님은요? 나는 마이어스 씨에게 물었다. 괜찮았지. 1번 이겼어. 이 양반 성적은 나도 몰라요. 내게 얘기하는 법이 없거든요. 늘 괜찮은 편이야. 마이어스 씨가 말했다. 다정한 태도였다. 자네도 경마장에 좀 나와야 할 텐데. 대화할 때 그는 상대방에게 기이한 인상을 주었다. 상대방을 아예 쳐다보지 않거나 혹은 상대방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1번 나가죠. 내가 대답했다. 조만간 병원에 들르겠어요. 마이어스 부인이 말했다. 아들들에게 갖다 줄 게 있어서요. 여러분 모두가 내 아들들이에요. 아주 귀여운 아들이죠. 다들 반가워할 겁니다. 귀여운 아들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이죠. 전 이만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귀여운 아들들에게 안부 전해줘요. 가지고 갈 것들이 많은데 고급 마르살라랑 케이크랑. 안녕히 가세요. 오시면 모두들 정말 반가워할 겁니다. 또 보세. 마이어스 씨가 말했다. 갤러리아 식당가에 한번 들르게. 내 고정 테이블이 있는 식당 알지? 오후엔 늘 그곳에 있다네. 나는 거리를 따라 올라갔다. 코바에서 캐서린에게 줄 선물을 사고 싶었다. 코바로 들어가 초콜릿 한 상자를 사고 여직원이 포장을 하는 동안 안쪽 바로 가보았다. 영국인 2명과 항공병 몇몇이 있었다. 나는 혼자 마티니를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 다음 밖의 판매대에서 초콜릿 상자를 집어들고 병원을 향해 걸어갔다. 라스칼라 극장에서 거리 위쪽에 있는 작은 바까지 걸어가니 그 앞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몇 서 있었다. 미국 영사관의 부영사, 성악 공부를 하는 2사람,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이탈리아인으로 현재 이탈리아 군에 복무하고 있는 에토레 모레티 등이었다. 나는 그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 성악가 중 한 명은 렐프 시먼스가 본명인데 엔리코 델 크레도라는 예명을 썼다. 그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뭔가 큰 건수를 하나 터뜨릴 것처럼 행동하는 친구였다. 뚱뚱한 몸에 건초열에 걸린 사람처럼 코와 입 언저리가 바싹 찢은 사람이었다. 피아첸차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밀라노로 왔다고 했다. 그곳에 있을 때 토스카를 불렀는데 청중의 반응이 굉장했다는 것이다. 자네는 물론 내 노래를 못 들었겠지. 그가 말했다. 여기서는 언제 부를 건가? 올가을에 라스칼라 극장에서 부를 예정이야. 틀림없이 청중들은 야유하면서 의자를 던지겠지? 에토레가 말했다. 모데나에서 청중이 이 친구에게 의자를 던졌다는 얘기 들었지? 새빨간 거짓말이야. 손님들이 의자를 던졌다니까. 에토레는 계속했다. 현장에 있었는걸. 나도 의자를 6개나 던졌는데. 프리스코 출신 업 주제에. 이 친구 이탈리아 발음이 영 꽝이잖아. 에토레가 말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의자 세례를 못 면하지. 피아첸차 극장은 이탈리아 북부에서도 노래 부르기가 가장 힘든 곳이네. 또 다른 테너 성악가가 말했다. 정말 해먹기 어려운 소극장이야. 정말이라니까. 이 테너 성악가의 본명은 에드거 손더스였는데 에드와르도 조반니라는 예명을 썼다. 나도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의자 던지는 광경을 구경하면 좋겠군. 에토레가 말했다. 자네 이탈리아어로는 노래 못하잖아. 저 미친놈. 에드거 손더스가 대꾸했다. 의자 던지는 얘기밖에 모르지? 내가 그것밖에 모른다고? 자네들이 노래를 부를 때 청중들이 의자 던지는 것밖에 몰라. 에토레가 지지 않고 대꾸했다. 미국에 돌아가면 자네들은 라스칼라 극장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떠벌릴 테지? 라스칼라에서 한 소절도 부르지 못한 주제에. 라스칼라에서 부르기로 되어 있네. 시먼스가 말했다. 10월에 토스카를 부를 예정이야. 우리도 가봐야겠군. 안 그래 맥? 에토레가 부영사에게 말했다. 누군가 따라가서 보호해줘야지. 어쩌면 미국이 출동해서 보호해줄지도 몰라. 부영사가 대답했다. 한 잔 더 마시겠나? 시먼스, 손더스 자네도? 좋지. 손더스가 대답했다.
자네가 은성무궁 훈장을 탄다는 얘기를 들었네. 에토레가 내게 말했다. 어떤 표창장을 받게 되나? 잘 몰라. 받을지 안 받을지도 분명치 않은데. 받게 될 거야. 아, 코바 식당 계집들은 자네를 굉장한 인물로 생각할걸? 오스트리아 군을 200명쯤 죽였거나 단신으로 적군의 참호를 빼앗았다고 생각할 거야. 정말이지? 나는 훈장 타는 맛에 군복무를 한다고. 훈장을 몇 개나 탄 나의 토레? 부영사가 물었다. 모든 걸 받았지? 시먼스가 대신 대답했다. 전쟁이 저 친구를 위해 벌어진다고나 할까? 동성훈장 2번, 은성훈장은 3번. 에토레가 말했다. 하지만 증서는 딱 한 장만 도착했어.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데? 시먼스가 물었다. 공격 작전이 성공하지 못한 거지. 에토레가 대답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훈장이 보류되거든. 부상은 몇 번이나 당했지, 에토레? 심한 부상이 3번. 그래서 전상 휘장이 3개야. 이거 보여? 그는 소매를 돌려 보였다. 어깨에서 약 8인치쯤 내려온 소매에 꿰맨 휘장은 검은 바탕에 은빛 평행선 3줄짜리였다. 자네도 하나 받았지? 에토레는 내게 말했다. 이걸 갖는다는 건 멋진 일이야. 훈장보다 이게 더 나을걸? 정말이지. 3쯤 받으면 굉장한 거야. 석 달을 입원해야 하는 부상을 당해도 겨우 1개밖에 못하니까. 부상당한 부위가 어딘가, 에토레? 부영사가 물었다. 에토레는 소매를 걷어올렸다. 여긴데? 움푹하게 파인 반질반질하고 붉은 흉터를 보여주며 그가 말을 이었다. 다리에도 있지. 각반을 찼기 때문에 지금은 보여줄 수가 없네. 또 한 군데는 발이야. 내 발에는 죽어버린 뼈가 있는데 지금도 악취가 심해. 아침마다 뼈 부스러기를 조금씩 뽑아내는데 냄새가 정말 고약하지. 뭐에 맞았는데? 시먼스가 물었다. 수류탄. 그 감자으깨는 절구공인처럼 생긴 놈 말이야. 그놈이 내 발 한쪽을 온통 뭉개버렸어. 자네도 감자으깨는 절구공이처럼 생긴 그거 알지? 그가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럼 그 망할 적병이 던지는 걸 내가 봤거든. 그걸 맞고 쓰러져 생각했지. 이제 죽었구나. 하지만 그놈의 절구공이는 텅 비어 있었어. 그 빌어먹을 적병을 내가 소총으로 쏴주겠네. 내가 장교라는 것을 적병에게 숨기려고 늘 소총을 가지고 다녔거든. 그 적병놈은 어떤 표정이었나? 시먼스가 물었다. 그놈에게 수류탄은 딱 1개밖에 없었네. 그런데 왜 던졌는지 나도 모르겠어. 어쩌면 그놈은 늘 그걸 던져봤으면 싶었던 모양이지. 진짜 전투는 처음이었을 테니 그 개새끼를 정통으로 쏴주겠어. 자네가 쐈을 때 그 녀석 표정이 어땠냐니까? 시먼스가 재차 물었다. 제기랄 알게 뭐야? 에토레가 대답했다. 배때기를 쐈다고. 대가리를 조준했다가 빗맞을까봐 말이야. 자네 장교로 근무한 지 얼마나 되었지, 에토레? 내가 물었다. 2년. 곧 대위로 진급할 걸세. 자네는 중위를 몇 년 했지? 그럭저럭 3년이 되어가는군. 자넨 이탈리아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니 대위는 못 될 거야. 에토레가 말했다. 말은 하지만 읽고 쓰는 건 잘 못하잖나. 대위로 진급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해. 어째서 미군에 입대하지 않은 거지? 어쩌면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아, 그런데 대위 봉급은 얼마지, 맥? 정확히는 몰라도 250달러 정도. 젠장, 250달러 가지고 뭘 하란 말이야? 자네는 빨리 미군에 입대하는 게 좋겠어. 나도 들어갈 수 있는지 좀 알아봐주게. 그러지. 이탈리아어를 쓴다면 일개 중대는 지휘할 수 있네. 영어로 지휘하는 것도 곧 배울 거야. 자네 정도면 장군감이지. 시먼스가 말했다. 아니야, 장군이 되기에는 지식이 부족해. 장군은 엄청 많이 알아야 하거든. 자네들은 전쟁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 머리로는 이류 하사도 못 될걸? 이류든 뭐든 우린 그럴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시먼스가 대꾸했다. 군 당국이 자네들 같은 놈팡이들까지 모두 징집한다면 어쩔 수 없이 군인 노릇을 해야 해. 아, 이보게. 자네들은 내 소대에 전입시켰으면 좋겠군. 맥, 자네도 말이야. 자네는 내 연락병을 하면 어떻겠나? 대단하셔, 에토레. 하지만 군국주의자 냄새가 풍기는군. 난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대령은 될 걸세. 전사하지만 않으면? 전사는 안 해. 그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군복 깃에 달린 별을 매만졌다.
봤지? 우리는 전사 얘기가 나오면 별을 만져. 이젠 가보자고 심. 손더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러지. 또 만나세? 나도 가봐야겠군. 내가 말했다. 술집의 시계는 6시 5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안녕 에토레. 잘 가게 프레드. 자네가 은성 무거운 훈장을 타게 되어 정말 잘 됐네. 받게 될는지 잘 모르겠어. 받게 될 거야 프레드. 그런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글쎄 말썽이나 부리지 말게 에토레. 걱정 마. 술도 안 마시고 싸돌아다니지도 않으니까. 난 술꾼도 아니고 사창가에 다니는 사람도 아니거든. 내 형편에 어떻게 처신해야 좋은지를 잘 알고 있다네. 잘 지내? 대위 진급을 할 거라니 잘 됐네. 난 승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전공 덕분에 대위로 자동 진급하게 돼 있으니까. 별 3개에 엇갈린 칼 2자루와 왕관 말이야. 그게 바로 나일세. 행운이 있기를. 행운이 있기를. 언제 전선으로 복귀하나? 얼마 안 있어서. 그래, 또 만나겠지? 안녕. 안녕. 잘 가게나. 나는 병원으로 가는 지름길인 뒷골목을 따라 걸어갔다. 에토레는 23살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숙부 밑에서 성장한 그는 토리노의 부모를 찾아왔다가 선전포고 소식을 듣고 입대했다. 그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다. 여동생 또한 미국의 숙부와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그해 사범학교를 졸업할 예정이었다. 하도 영웅 행세를 하는 통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따분해했고 특히 캐서린은 그라면 질색을 했다. 우리나라에도 영웅들은 있어요.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달링, 그들은 훨씬 더 조용하죠. 난 그의 거들먹거리는 태도가 별로 신경 안 쓰이던데. 나도 그럴 거예요. 그가 너무 거만하지 않다면요. 그리고 나를 따분하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따분하긴 해. 달링,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그가 전선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난 그런 부류의 남자가 싫어요.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를 좋아하도록 애쓰긴 하겠지만 정말로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오늘 오후에 만났는데 대위로 진급할 거라더군. 잘 됐네요. 그도 좋아하겠군요. 내 계급이 좀 더 올라갔으면 하고 바라지 않아? 아니요. 고급 식당에 입장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 내 계급이 딱이군. 당신 계급은 멋져요. 난 당신이 더 이상 승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급이 올라가면 머리가 어떻게 돼서 거만해질지 모르니까. 당신이 잘난 체 하지 않는 게 정말 좋아요. 뭐 잘난 체 하더라도 당신과 결혼하겠지만 하지만 우쭐대지 않는 남편은 마음을 퍽 편안하게 해주죠. 우리는 발코니에 앉아서 조용히 대화를 주고받았다. 달이 떠오를 때가 되었지만 시내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서 달은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여 우리는 방으로 들어왔다. 안개는 비로 바뀌더니 곧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지붕에서 우두둑 들려왔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가에 비가 들이치지 않나 살펴보았는데 괜찮았다. 나는 문이 열린 채 놔두었다. 또 누구를 만났어요? 캐서린이 물었다. 마이어스 부부를 만났어. 그 부부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남편은 본국에서 교도소에 갇힌 적이 있나 봐. 당국은 나가 죽으라고 그를 석방해 줄 것 같아. 그런데 밀라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군요. 얼마나 행복한지는 나도 모르지. 일단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행복한 거죠 뭐. 부인이 여기 병원으로 뭔가 가져오겠다고 하더군. 그녀는 늘 좋은 선물을 가져오죠. 당신도 그 부인의 귀여운 아들이에요? 그런 셈이지. 당신네들은 그 부인의 귀여운 아들들이에요. 캐서린이 말했다. 부인은 아들들만 좋아하죠. 저 빗소리 좀 들어봐요. 엄청나게 쏟아지는군. 당신은 늘 나를 사랑하죠? 그럼. 비가 쏟아져도 변함없이? 물론이지. 안심했어요. 난 비가 무섭거든요. 어째서? 잠이 몰려왔다. 밖에서는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언제나 비가 무서웠어요. 난 좋은데. 빗속을 걷는 건 좋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는 방해가 돼요. 난 언제나 당신을 사랑할 거야. 나도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 우박이 쏟아져도 또 뭐가 있더라? 당신을 사랑해요. 아, 이거 졸음이 오는데. 달링, 좀 자요.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뭐가 어찌되었든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정말로 비를 무서워하는 건 아니지? 당신과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비가 왜 무서울까? 모르겠어요. 얘기해봐. 다그치지 마요. 털어놔봐. 싫어요. 말해봐. 알았어요. 가끔 빗속에서 죽어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무서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때로 빗속에서 죽어있는 당신을 보기도 해요. 그건 좀 가능성이 있군. 달링,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내가 당신을 지킬 테니까 충분히 지켜줄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제발 그만해. 오늘 밤 당신 왜 이래? 누가 스코틀랜드 사람 아니랄까봐 그처럼 이상하게 구는 거야? 함께 지낼 시간도 그리 많지 않은데. 많지 않죠. 내가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이상하다는 건 인정해요. 아무튼 그만둘게요. 모두 허튼 소리예요. 그래, 실없는 소리야. 모든 게 잠꼬대예요. 잠꼬대에 지나지 않아요. 난 비가 무섭지 않아요. 비가 왜 무서워? 아, 하느님,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는 울었다. 내가 위로하자 울음을 그쳤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